처가와 저희 집은 차로 5분 거리라 장모님이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건강하시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신 후 가족들의 유대는 더 끈끈해졌고 처가 식구들과는 2개월에 한 번쯤 꼭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저와 동갑인 처남, 그리고 처남댁 저희 부부까지 여섯이서 항상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은 처남댁이 동해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모님은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신나셨고 회를 먹으러 가자는 말에 우리 모두 즐겁게 따라 나섰죠. 바닷가에서 회를 먹으며 술잔이 오갔고 그날따라 술이 과해지더군요. 장인어른과 들뜬 장모님을 막을 순 없었죠. 그저 함께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모두 만취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흥이 잔뜩 오를 대로 올라뛰던 장모님이 게임을 제안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게임 많이 한다던데 우리도 해보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던 중 마지막엔 진실 게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차례가 되었고 처남에게 질문을 했죠. 처남, 요즘 부부 사이는 어때? 괜찮아? 처남은 평소에 소심하고 말이 없는 편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죠. 하지만 그 말투가 어딘가 차갑고 퉁명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처남이 워낙 내성적이긴 했지만 그 대답엔 무언가 묘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술 기운에 더 깊이 물어봤습니다. 처남, 진실 게임 하는데 대충 넘어가면 안 되지. 제대로 얘기해봐. 괜찮다는 거야? 아니면 안 좋다는 거야? 처남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평소 나석이 좋아하던 처남댁이 갑자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궁합이 너무 안 맞아요. 그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모든 사람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들떠있던 술자리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무거워졌고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처남과 저는 결혼 전부터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날 새벽 처남은 저에게 하소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뭐가 안 맞는다는 거야?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 처음에는 그녀의 활발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 나한테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 그녀는 항상 뭔가를 하길 원하고 나랑 함께 많은 걸 공유하길 원했는데 난 그게 힘들었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고 싶은 날도 많은데 그녀는 그걸 이해 못해. 처남은 연애할 때는 몰랐던 성격 차이가 결혼 후 더 크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처남댁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여행이나 모임을 계획하며 바쁘게 살고 싶어 했지만 처남은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선호했습니다. 처남과 처남댁 사이의 문제는 단순한 성격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술 기운에 마음을 열었던 처남은 한참 주저하다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성격 차이도 크지만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아. 처남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그는 이 말을 하며 몹시 곤란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성격 차이는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 사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이었던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몰랐어. 서로 좋았으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녀가 나한테 점점 더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처남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그가 느낀 부담감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처남댁은 활발하고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이었지만 처남은 그와는 다르게 보수적이고 차분한 성향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부부관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처남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지만 그 노력은 처남댁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는 나한테 자꾸 더 많은 걸 원했어. 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지. 처남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부부관계 자체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처남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듯 했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고 그때마다 처남은 점점 더 위축되었죠. 처남댁의 요구와 처남의 반응이 서로 엇갈리면서 두 사람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그들은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속궁한 문제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 1년이 지나 결국 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다시 혼자가 되었고 나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활달하고 매력적인 처남댁이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더 사적인 이야기들로 발전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결혼 6년 차로 아내가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3살 된 딸을 돌보며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상연하 커플로 아내는 35살, 저는 32살입니다. 처음 아내를 직장에서 만났을 때 제가 신입사원이고 아내가 상사였는데 회식 자리에서 아내가 저를 콕 찍으며 마음에 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일이 계기가 되어 연애와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성격이 강하고 주도적인 편이라 집안에서도 제가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아내가 출산 직후 저한테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맡아야 했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동의했죠. 지금은 다른 주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출근하는데 저는 7시쯤 일어나 딸아이를 돌보며 아내를 위해 간단한 토스트와 샐러드를 준비하고 출근할 때 입을 옷까지 챙겨줍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하고 오후엔 저녁거리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마트에 가서 직접 사오기도 해요. 아내는 보통 6시에 퇴근하지만 잔업이 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 한창 활동할 나이에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집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담배도 딸을 위해 끊었고 딸이 어려서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어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다 보니 더 아내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저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가 점점 소원해졌죠. 저 역시 불만이 점점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그 즈음 처남댁이 외도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고 하필이면 처남댁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면서 도움을 자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남댁은 아주버님, 저 민경이에요. 이혼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제부터 편하게 오빠라고 부를게요. PC 설치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 집으로 오세요라는 메시지가 왔고 그녀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남댁은 갈수록 거리낌 없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PC 설치는 다 끝났는데 이제 책장 조립이 필요해요. 혹시 시간이 되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에 혼자서 집 청소를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남댁의 연락과 요청은 제가 느끼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작은 위안이 되었고, 그녀와의 만남은 점점 더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과 육아로 지친 제게 처남댁은 밝은 에너지가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남댁과 점심을 함께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가족 육아,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하던 중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섭섭해. 퇴근하고 나면 나랑 잘 놀아주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하면서 짜증도 많이 내고라고 이야기하니 처남댁이 듣고 있던 중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자가 필요하면 자기는 어떻냐고? 그녀의 물음은 예기치 못한 것이었지만 그 말이 저에게 무언의 지지를 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 대신 감정 같은 건 버리고 언제든지 쿨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하면 서로 부담도 되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 솔직히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도 솔깃했습니다. 결국 나는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처남댁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단절되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서로의 기대와 요구가 맞지 않으면서 소통의 간극은 점점 더 넓어졌다. 한편 처남댁과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이해하며 가까워졌고,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안과 지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며 처남댁과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했다.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의 감정과 현실을 직시하며 변화에 맞서 성숙해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퇴근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는 처형과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그녀도 돌싱이 된 지 2년 차라 서로 상황이 비슷했고, 게다가 대학 동기로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함께 가기 위해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그녀는 반주로 백세주를 주문하며 따라주었지만 저는 운전을 해야 한다고 음료수를 고집했죠. 그녀는 혼자 술을 들이켜다가 제가 잔을 들지 않자 슬쩍 웃으며 말했어요. 한 잔만 해. 에이, 나 혼자 마시니까 술 맛이 안 난다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한잔하자. 가는 길에 대리 불러서 가면 되잖아. 안 그래? 저는 살짝 망설이며 음료를 계속 마시려 했지만 그녀는 잔을 들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왜 술 마시기 싫은 거야? 아니면 나랑 마시면 술 맛이 덜 나서 그런 거야? 그녀의 농담 섞인 도발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와 결국 그녀가 권하는 잔을 들었어요. 술 한 잔이 가져다 주는 여유와 함께 우리는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기로 했죠. 결국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어느새 술이 거의 세 병이나 비워졌더라고요. 어느 정도 취기가 돌면서 이제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했는데 술도 깰 겸 차를 마시러 갈지 아니면 근처 멀티방에 잠깐 가볼지를 고민하다가 그녀와 함께 멀티방에 가게 되었어요. 연인들이 잠시 쉬거나 게임을 즐기는 곳이라는 말만 들어봤지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꽤 좁은 공간에 영화 감상용 스크린이 있었어요. 요즘 미인도가 엄청 유명하던데 그녀가 말을 꺼내며 포스터를 가리켰어요. 저거 보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래, 처형 보고 싶은 걸로 보자. 영화가 시작되자 우리는 자연스레 스크린에 몰입했어요. 근데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영화가 19금인 걸 알게 됐는데 이야기가 전개되며 둘 다 어느새 조용해졌고 영화의 분위기에 빠져들면서 우리는 서로의 표정을 잠시 살피며 묘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다리가 저려오고 앉아 있는 게 불편해서 몸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죠. 그녀가 피곤해 보이냐고 묻길래 야근 탓에 좀 힘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잠깐 누워서 쉬어가자며 먼저 자리 잡더군요. 저도 옆에 누웠어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가까이 느끼던 순간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인 듯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복잡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진 듯 했습니다. 이혼 후 꽤 오랜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그녀를 위로하게 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때로는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이혼의 아픔이 가져온 외로움을 함께 채워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이자 처형으로서 서로 아껴주는 사이였지만 그 너머의 애틋한 감정이 조금씩 쌓여가는 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동정심에서 시작된 감정일지 모르지만 두 사람 다 길게 이어진 외로움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점점 특별해지고 있었던 거죠. 하루는 우연히 손이 스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움찔하며 멋쩍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묘한 전율이 스치는 걸 느꼈죠. 평소처럼 편하게 대화하면서도 그 밑에 남녀로서의 미묘한 감정이 스며드는 걸 둘 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함께 있으면 조금은 편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새삼스럽게 그녀의 웃음소리나 말투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7, 5년 차에 이혼한 돌싱남입니다. 16개월 된 딸 아이가 하나 있고 아내는 4살 연하로 대학 동기였던 처형의 소개로 알게 되어 썸을 타다 결국 눈이 맞아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 차부터 아내가 종종 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출은 새벽녘이었어요. 딸 아이가 울어 잠에서 깼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친정과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봐도 다들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동안의 잦은 부부싸움 때문인가 싶었지만 딱히 큰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 더 의아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 아이가 독감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동안 아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처가는 여전히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고 만약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딸 아이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돌아온 아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매몰차고 냉정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묵묵부답이었어요. 딸 아이조차도 그녀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를 내지 않고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딸 아이는 처형이 돌보고 있더군요. 아내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그러다 다음 날 돌아오더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요. 전 아이 때문에 용서하고 살자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새벽마다 특정한 번호로 연락을 했더군요. 이걸 보고 저는 작년 11월 제가 한 달간 해외 출장 갔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옆집 남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 남자는 3월에 이사 갔고 그 시점이 아내가 첫 가출한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 적도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매일이 죄책감으로 가득했지만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안부를 물으며 제게 더 나은 무언가를 찾은 걸까요? 아내에게 제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결국 엎질러진 물이라면 이혼을 통해 각자 더 나은 길을 찾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던 날, 처형은 거의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괜히 내가 소개를 해줘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아. 라며 어깨를 들썩이며 폭풍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순간 충동적으로 그녀를 살짝 안아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끌어안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침울했던 분위기도 술기운에 점점 풀려 화기애애해졌고 처형은 주저없이 잔을 채워가며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너를 많이 좋아했는데 고백할 자신이 없어서 동생을 소개해줬던 거야라고 말하며 저를 이성으로 생각했지만 괜히 고백했다가 멀어질까봐 내 마음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고 했죠. 그 후로 딸아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처형과 만나는 날이 더 잦아졌고 서로 술을 좋아하다 보니 술자리도 자주 가지게 됐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배달 음식으로 찜닭을 시켜 혼자 소주를 홀짝이고 있을 때 처형이 불쑥 찾아와서는 혼술 중이야? 서글프게 뭐 하는 거야? 나한테라도 연락하지 그랬어. 라며 웃으며 들어왔죠. 요즘 애 봐주느라 고생하는데 술 친구까지 해달라고 하면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라고 답했더니 그녀는 웃으며 단숨에 잔을 비웠습니다. 혼술 하나 했는데 오늘은 술 친구가 생겨서 좋네. 나도 오늘 기분이 좀 다운됐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소주 4병을 비우고 나서야 노래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처형, 우리 이러다 둘이 정분이라도 나면 어쩌냐? 그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형과 매제 사이에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처형이 자주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술 친구도 되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점점 이성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녀는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성급하게 제안을 꺼낸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처형과의 관계가 이처럼 진전된 후 우리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의 감정은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처형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게 되면서 왠지 모를 안정감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보기로 하였고
서서히 이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면서도 처형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결과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이 남아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 키보드 소리만이 들리는 가운데 창밖에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작업하던 찰나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태 씨, 놀란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어머, 깜짝이야. 사장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문가에 서 있는 그녀는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 속에는 도시락과 작은 음료 캔들이 보였다. 정태 씨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나 참 좀 사왔어.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정말요? 고맙습니다. 피곤함에 지쳐있던 나는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큰 위안을 느꼈다. 역시 제 생각해주는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농담처럼 던지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말했다. 자자, 감동은 그만하고 이거 먹자. 정태 씨 초밥 좋아하잖아. 테이블 위에 초밥 상자를 올리는 그녀를 보며 나는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감사해요. 함께 초밥을 먹으며 대화가 이어졌다. 그녀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표정이었다. 내가 초밥을 하나 집어 입에 넣자 그녀는 물었다. 맛있어? 내가 고른 건데. 네. 사장님이 사오신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유. 입에 발린 소리.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걸 감추지 못했다. 언제 끝나? 나 오늘 정태 씨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내고 술이나 한잔하러 가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많이 남았어? 아니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좀 쉬었다가 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아니, 괜찮아요. 어떻게 사장님이? 에이, 가만히 있어봐. 그녀는 내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긴장이 풀리며 나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힘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정태 씨, 많이 힘들었지? 요즘 많이 바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다정했다. 네.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까지 일 배우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한 건 없는데. 그래도 고맙다니 기분 좋네. 잠시 후 그녀가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정태 씨는 나이도 한참 어린데 왜 자꾸 남자로 보이는 거야? 내가 참 주책이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한편으론 농담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진심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주책이라뇨. 저한테 매력이 넘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녀는 내 말에 피식 웃으며 가볍게 내 어깨를 툭 쳤다. 참나, 정말 웃겨.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어딘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가난이 무엇인지 일찍부터 배운 사람이었다. 삼남매 중막내로 태어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입대했고 복무를 마친 후에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22살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한 나는 한 학기 휴학하고 한 학기 복학하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강의실로 향하던 날들이 이어지며 지친 몸과 마음은 언제쯤 끝이 날지 모를 터널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그런 와중에 의류공장에서 일하게 된 것은 우연이자 운명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시작한 단순한 생산직 아르바이트였지만 공장은 어쩐지 나에게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단순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아닌 사람들의 숨소리와 꿈이 담겨 있는 곳 같았다. 공장의 사장님은 성실한 내 모습을 눈여겨보셨고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정태 씨, 당신 같은 젊은이는 꼭 잘 될 거야. 그 말은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나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공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직원들은 슬픔과 함께 공장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의 부인이자 이제는 공장의 새로운 사장이 된 사모님은 그동안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사모님은 늘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사장님의 뒤를 지키던 분이었다. 이제 그녀가 공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은 직원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공장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하루아침에 경영자로 변신했다.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감탄했고 그로 인해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사모님이 나를 부르셨다. 정태 씨,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커피 2잔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녀가 권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정태 씨, 공장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모님. 그래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당신처럼 책임감 있는 직원은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나는 순간 긴장했다. 설마 나를 해고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정태 씨, 나랑 일해볼래요? 공장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연봉 4천만 원. 어때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연봉 4천만 원이라니 대학 졸업장도 없는 내가 꿈도 꾸지 못할 액수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사모님, 저 같은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도 괜찮을까요? 내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함께 설렘이 섞여 있었다. 물론이에요. 정태 씨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무엇보다 정태 씨는 이 공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책임감도 강하잖아요. 제가 필요한 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사모님, 아니 사장님은 50대 초반의 여사장님이었다. 큰아들이 나와 동갑이라 처음부터 나를 친근하게 대했다. 겉보기엔 전형적인 부잣집 아줌마 같지만 그녀의 일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나를 챙겨주는 그녀의 모습은 참 대단했다. 정태 씨,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거 밑반찬 좀 가져가요. 처음엔 그저 감사했지만 점점 그녀에게 더 잘 보이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 아줌마에게 더욱 잘 보이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녀가 시키는 일이라면 언제나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곱절로 더 열심히 했다. 그 결과 그녀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몫을 했고 대학 졸업장도 없던 내게 관리직이라는 파격적인 입사 조건을 내걸게 된 것이다. 우리 사장님은 겉보기에 돈 많은 남편 만나서 쇼핑이나 즐기는 전형적인 아줌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스케줄이 빡빡하다. 아침에 눈 뜨면 대학을 다니는 두 아들 밥을 차려주고 부랴부랴 공장으로 출근을 한다. 출근하면 주문받고 오늘의 일정을 지시하고 수금하러 다니고 거래처를 접대하고 보통 밤 9시는 돼야 사장님의 업무는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또다시 집으로 가서 집안일이며 아들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잠자리에 든다. 참 대단한 아줌마다. 남편이 죽고 웬일인지 술에 취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다. 언젠가 이런 적도 있었다. 그날도 난 잔뜩 취한 그녀를 태우고 달리던 중이었다. 그런데 졸고 있던 그녀 머리가 내 쪽으로 스르르 넘어오는가 싶더니 결국은 다리에 얼굴을 묻어버린 것이었다. 이후 집에 도착하였을 때쯤 그녀가 부시시 눈을 뜨더니 고개를 쳐드는 게 아닌가? 그날 예상치 못한 스킨십으로 인해 그녀가 여자로 보일 때가 간혹 있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가의 잔주름이 그녀의 나이를 말해주지만 작은 얼굴에 보조개가 파일 때는 나를 묘하게 만든다. 그녀를 보고 혹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다. 거래처 사장들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온갖 수작을 다 건다. 자기 별장 경치가 끝내준다는 둥, 사업을 확장시켜준다는 둥,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둥. 어떻게든 그녀를 만나려는 놈들이 대다수이다. 그녀가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남편이 죽은 이후 그녀가 만나는 남자는 없어 보였다. 그녀는 가끔 퇴근 후에 거래처 사장들과 간단한 술자리에 참석하곤 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루는 일이 너무 많아서 새벽 3시까지 했어도 마무리가 안 돼 마음으로 포기를 하고 야식을 사러 밖으로 나와 토스트와 음료를 사서
공장으로 돌아왔다. 나올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 사이에 사장님이 건물 출입문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살짝 흔들면서 다시 불렀다. 사장님,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거예요? 일단 그녀를 공장 안으로 옮겨야 했다. 난 그녀를 안아 올렸다. 생각보다 가볍네. 나는 목이 뒤로 꺾일까봐 팔뚝으로 머리를 받쳐들고 조심조심 공장 내 사무실 소파 위에 그녀를 눕혔다. 그리고 잠시 앉았다가 괜히 오해를 받지나 않을까 해서 사무실을 나오려는데 정태 씨,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그녀가 날 불러 세우는 것이다. 네. 다른 뜻은 없고 다만 나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서 그래. 내일 아침까지만 같이 있어줘. 그래도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나도 오늘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냥 혼자 있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 정태 씨 그냥 가버리면 나 혼자 클럽에라도 갈지 몰라. 사장님, 내 앞에서 신세 한탄하는 것도 나를 놀라게 하였지만 나이트클럽에 가서 남자를 만나겠다는 말이 나를 더 놀라게 만들었다. 한편으론 좀 귀엽기도 하고 말이다. 어떻게 해야 클럽 가겠단 말 안 하시겠어요?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정태 씨가 내 옆에 있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석 달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정태 씨, 나 어떻게 생각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나 정태 씨랑 새 출발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에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비쳤다. 내가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정태 씨만 괜찮다면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은데 어때요?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정태 씨는 총각이니까 책임지라고 매달리지는 않을게.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떠나도 돼. 지금까지는 잘 참았는데 정태 씨 생각에 잠도 잘 못 잤어. 나 정태 씨 많이 좋아하나 봐. 나는 은은한 미소로 대답했다. 좋아요. 저도 사장님 많이 좋아해요. 호호. 앞으로 나 많이 사랑해줘. 그 후 우리는 함께 지내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행복한 나날도 잠시 사장님이 운영하던 공장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형 거래처가 결제를 미룬 채 도산하자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공장을 정리하고 집도 팔아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정태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사무실로 부른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흔적이 역력했다. 항상 씩씩한 모습으로 모든 상황을 감당하던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결정을 전했다. 공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가 그토록 애정했던 공장을 닫아야 한다니 믿을 수 없었다. 사장님, 저는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뭐든요. 그냥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었다. 안 돼요.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건데 정태 씨까지 붙잡으면 더 큰 짐이 될 거예요.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그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말없이 떠나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정태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떠나지만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나는 한동안 그 편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이후 공허함과 싸워야 했다. 매일같이 그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시간이 지나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방에서 작은 공방을 열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녀와 나는 다시 만났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사랑은 마음속에서 언제나 살아 숨쉰다.